일장 이혼 소송의 끝.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던 그날, 며느리 친정엄마가 제게 한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능력도 없는 집안의 바보 같은 아들이라니.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원을 오가며 싸워야 했던 그 지겨운 나날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순자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가 전부였던 평범한 어머니였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손님들이 아주머니, 오늘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물으면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벌려고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요라고 답하곤 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우리 민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고생이 보람을 맺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28살 되던 해에 수연이라는 예쁜 며느리까지 데려와서 결혼을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수연이가 결혼식 날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일들이었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잘 안 먹는다거나 제 말에 대답을 성의 없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수연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민수 오기 전에 먹어. 네, 어머님. 근데 저 지금 배가 안 고파서요.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가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감사히 먹는 거 아니야? 아, 네. 알겠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여전히 그 미역국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서로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그렇게 다정했는데 더 큰 문제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제가 수연이와 조금이라도 마찰이 생기면 무조건 수연이 편을 들었거든요. 엄마, 수연이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적응?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적응한다고 할 거야? 엄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부부끼리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간섭을 많이 하나? 그냥 며느리가 잘 살았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간섭이라고?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수연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면서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제게 한 말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이 심해서 숨이 막혀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왜 어머님 말만 들어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나서서 더 큰 문제가 될까 봐서요. 어머님, 오늘로 모든 게 끝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결혼 7년 만에 갈라서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 민수는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3살 아들이 이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니? 내 잘못이 뭐가 있어?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뭘.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가게 됐을까 싶어서요. 이제야 끝났구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법원 주차장까지 나와서 차에 앉은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걸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자가 다시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네, 엄마. 그런데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앞으로가 더 막막하네요.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야. 내 건강만 챙기면 돼. 법원을 떠나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긴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법원을 나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장 법원 복도의 운명적 만남. 법원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의 어머니 박영희 씨였어요. 2년간의 소송 기간 동안 법정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던 사이였죠. 아, 저분도 나와 계시는구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아들과 함께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요. 박영희 씨가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승리의 기쁨? 아니면 우월감?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 할 말씀이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영희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순간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이혼이 잘 됐다는 건가요? 그 능력도 없는 집안이랑 바보 같은 당신 아들이랑 내 딸이 결혼한 게 매일 생각할수록 짜증났거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 바보 같은 제 아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그것도 내 면전에서 이런 말을?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텐데 박영희 씨는 더욱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그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속상했어요.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시던 분이 무슨 며느리 교육을 한다고. 뭐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지만 박영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수연이 말로는 당신 아들이 정말 무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3살 먹도록 변변한 승진도 못하고 집 한 채 제대로 마련도 못하고 그런 남자랑 왜 결혼했나 싶어서 매일 후회했다니까요. 민수가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됐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좋은 옷도 사입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좁은 전셋집에서.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수연이는
원래 좋은 집안 아들들이 줄을 섰었거든요. 그런데 당신 아들한테 속았다고요? 당신 아들이 능력 있는 척, 잘난 척해서 우리 딸이 착각한 거죠. 알고 보니 그저 그런 월급쟁이의 집도 전세인데 뭘 믿고 결혼했나 싶어요. 박영희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아들을 바보라고? 우리 집안을 능력 없다고?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워놨더니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때 민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모,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이 잘 안 풀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심해?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예요? 박영희 씨는 민수를 향해서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참 한심하긴 해요. 엄마한테 매일 매달려서 살면서 아내한테는 제대로 못해주고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뭐 어쩔 건데요? 지금 와서 화낸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박영희 씨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수연이가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한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집은 수연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간섭만 하고 남편은 무능하고 우리 딸이 그런 집에서 7년을 버틴 게 신기할 정도예요. 박영희 씨의 말이 끝나자 법정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자식의 실패를 비웃는 그 눈빛이 이혼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되어 남아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다니.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요. 민수가 제 팔을 당기며 말했지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딸 인생에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사세요. 그리고 다음에 며느리 들어오면 좀 더 잘해주시고요. 아, 그런데 그런 집안에 누가 또 시집 올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박영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3장 무너지는 자존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민수도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박영희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능력도 없는 집안, 바보 같은 아들,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시던 분. 정말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 아들이 그렇게 무능한가? 민수가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많이 상처받았을 텐데. 어머니인 제가 위로해줘야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씨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동안 참고 있던 속마음을 이제야 털어놓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좁은 전셋집. 박영희 씨 말이 맞았어요. 정말 좁고 초라한 집이었죠.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 가야 해서요. 괜찮으시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고생해서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이런 소리를 듣다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서 장사했던 그 힘든 시간들. 그때는 오직 민수 하나만 보고 버텼었는데.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장사해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라서 꼭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요.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을 자랑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가족이었나? 민수가 정말 무능한 아들이었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수가 뭐가 부족해?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박영희 씨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33살에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승진도 별로 못하고 다른 집 아들들에 비하면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의심하다니. 이게 맞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경숙 언니였어요. 순자야, 오늘 법원 갔다 왔지? 어떻게 됐어? 언니, 다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해지겠네.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울었어? 경숙 언니는 저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아차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뭔 소리야? 나한테 거짓말해? 무슨 일 있었어? 결국 저는 경숙 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영희 씨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 여자가 뭐, 능력 없는 집안이라고, 떡볶이나 파시던 분이라고. 경숙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언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초라하긴 하잖아요. 야, 김순자, 정신 차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그래요. 다른 집들 보면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니고 집도 크고 우리는 정말 못 사는 집이에요. 순자야, 너 미쳤어? 너희가 못 사는 집이라고? 너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까지 시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하지만 경숙 언니의 위로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언니, 저 어떡하죠? 너무 창피해요. 법원에서 그렇게 망신당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가 창피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그 여자가 인간성이 문제인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내가 수연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혹시 엄마가 간섭을 너무 많이 했나? 수연이가 그런 말을 했다며?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은 있었어요. 수연이가 가끔 엄마 간섭이 좀 심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며느리를 쫓아낸 거구나.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이도 너무 예민했던 거고. 하지만 민수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죄책감만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능력도 없는 집안, 바보 같은 아들,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시던 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박영희 씨가 나타나서 저를 비웃었어요. 그런 집안에 누가 또 시집 올까요? 그 말을 들으며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 더 깊은 상처들. 새벽 4시에 울린 전화는 민수회사 동료 어머니인 박순심 씨였습니다. 평소에 안 친하던 분이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순자 씨?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순자 씨가 너무 속상해 할 것 같아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박순심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오늘 우리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순자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얘기를 누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수연이 엄마 친구라는 분이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분이 순자 씨네 이혼 얘기를 하면서 박순심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죠. 그분이 순자 씨가 며느리를 너무 괴롭혀서 이혼하게 됐다고.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 무슨 며느리 교육을 한다고 웃기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더요? 순자 씨 아들이 33살에 전세집 살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만 의존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했다고.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심 씨, 그래서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게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기가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동네가 저를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말이에요. 박영의 저 여자가 벌써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퍼뜨린 거구나.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해진 건지. 순자야. 옆가게 영순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너 며느리랑 이혼했다며? 네, 어제 끝났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그런데 말이야. 영순 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내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뭐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아는데. 그런데 소문이 좀 안 좋게 돌고 있어. 영순 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오히려 제가 괴롭힘 당한 건데. 언니 사실은 저는 영순 언니에게 진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니
제가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요. 그래.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하지만 영순 언니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대화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기 그 사람이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아,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 그래,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했다던데. 귀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밥맛도 없어서 반도 못 먹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 안녕하세요. 순자 씨, 들었어요. 며느리랑 이혼했다고. 그런데 순자 씨가 며느리를 너무 괴롭혔다던데 정말이에요? 김 여사가 대놓고 물어보는 바람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아,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에서는 순자 씨가 너무 간섭이 심했다고. 그리고 아들도 별로 능력이 없어서 며느리가 실망했다고. 누가 그런 말을. 아, 그냥 들은 얘기예요. 아무튼 힘내세요.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혼자 서 있는 저뿐이었어요. 이제 아파트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구나.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이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정말 박영희 씨 말대로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는 촌스러운 아줌마로 보이는 걸까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도 먹어라.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두워 보였어요. 혹시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나? 민수야, 회사에서 별일 없었지? 네. 아, 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민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이런 일로 형까지 곤란하게 해서. 응, 알아. 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고마워, 형. 민수도 회사에서 뭔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쟤 때문에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탓이구나.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았나?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오히려 제가 수연이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새벽 2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동창 미경이었어요. 순자야, 미안한데 너 지금 괜찮아? 미경아.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동창회 나갔거든. 그런데 거기서 너 얘기가 나오더라. 또 제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동창들까지. 뭐라고 했는데? 글쎄, 어떤 애가 내 이혼 소식을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의 말이 좀 이상했어. 내가 며느리를 못살게 굴어서 이혼했다고. 미경아,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믿어. 너 성격 내가 아는데 그럴 리 없잖아. 그런데 소문이 이상하게 돌고 있어.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거 아냐? 미경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뻔했습니다. 박영희. 저 여자가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구나.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저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평범한 시장 상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장 숨겨진 카드의 등장.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는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김 선생님이셨어요. 40년 만에 받는 전화였죠. 순자야, 나 김영호 선생이야. 기억하니? 선생님? 어머, 선생님. 어떻게 제 번호를. 아, 그게. 오늘 우연히 내 소식을 들었거든.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면서? 선생님까지 제 이혼 소식을 아시는 건가? 하지만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동정하거나 험담하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창피한 일로 선생님께 소문이. 창피한 일? 순자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들은 얘기로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던데? 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선생님, 사실은. 그리고 저는 김 선생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법원에서 박영희 씨에게 당한 모욕, 동네에 퍼진 악성 소문들,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까지. 그래, 다 얘기해봐. 선생이 들어줄게.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 예전에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했던 거 기억하니? 선생님, 지금이 그런 옛날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너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고 토론대회에서 상도 받았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선생이 아직도 기억해. 그러고 보니 그런 시절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저는 정말 활발하고 당당한 학생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그런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순자야, 너는 그렇게 당하고만 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순자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했는지 아니? 네. 사실 나한테 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있어. 너 혹시 정민호라는 이름 기억나니? 정민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잠깐만요. 정민호. 혹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맞아. 그 정민호야. 지금 서울시 의원을 하고 있어. 네. 민호가 의원을?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조용하고 공부만 하던 정민호가 의원이라니. 그런데 그 민호가 오늘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야. 민호가 제 이야기를? 응. 민호 부인이 너희 동네 사는가 봐. 어쨌든 민호가 내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 김순자가 그 김순자 맞냐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똑하고 당당했던 순자 맞냐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하는 말이 순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고. 분명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라. 정말요? 응. 그리고 민호 말로는 요즘 시민들 권익 보호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 특히 약자들이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민호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제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뭘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소문은 다 퍼졌고. 순자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요? 뭐가 대단해요? 순자야,
너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낸 거야. 그것도 남편 없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온 거잖아. 김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내가 시장에서 장사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정직한 노동이잖아.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떡볶이나 파는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순자야, 너는 당당해야 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직하게 살고 아들 잘 키우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우한테 연락해봐. 민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순자야. 네. 내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 너한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조용하지만 정의감이 강했던 아이였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김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당하고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용기를 내서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 김순자야. 고등학교 때. 어머, 순자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누나, 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 응. 민호야, 미안해. 이런 일로 너한테까지 연락하게 돼서. 뭐가 미안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나요? 누나,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정민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정민호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야위셨어요? 민호야. 사실은 저는 정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한 모욕적인 말들, 동네에 퍼진 악성 소문들, 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까지. 정민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명예훼손이고 모독죄예요. 그런가? 네. 그리고 누나가 당한 일들을 보니까 이건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누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민호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혹시 박영희 씨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 하는지.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수연이 엄마라는 것밖에는. 알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누나. 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그런데 왜 계속 당하고만 계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누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나도 당당한 시민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정민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누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일단 제가 박영희 씨에 대해서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누나가 당한 일들을 정리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법적으로? 네. 명예훼손, 모독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누나, 박영희 씨 약점이 있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거나 약점?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가끔 했던 말들. 아, 그런데 수연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 자기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어떤 말이었는데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뭔가 과거에 창피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네요. 누나, 이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6장 완벽한 계획. 정민호와 헤어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과 정민호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당당해야 한다. 당하고만 살 필요 없다. 그런데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아니, 큰 기회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뭔데? 무슨 일이야? 박영희 씨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나,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정민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같은 카페에서 만난 정민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앉으세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정민호가 파일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 본명이 박영희가 아니에요. 뭐? 원래 이름은 박순덕이에요. 15년 전에 개명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누나, 이것 좀 보세요. 정민호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어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순덕 씨,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하며 수십억 편취. 이게 뭐야? 박영희 씨가 15년 전에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됐어요. 수백 명이 피해를 받고 그 중에는 노인분들도 많았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감옥에 갔어? 2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죠.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수연이도 알고 있는 건가? 수연 씨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수연이가 가끔 했던 말들이 이해됐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한 일이 있었다는 것,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 누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박영희 씨가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크게는 아니지만 정민호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여회를 통해서 각종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이니 화장품이니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죠. 그게 불법인가? 완전히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허위 광고도 있고 사람들을 속이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능력 없다고 떡볶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모욕했다는 게 민호야, 그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예요. 누나, 복수할 준비 되셨어요? 정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데? 일단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박영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찾아서 피해자들? 네. 박영희 씨한테 속아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대응하는 거죠. 정민호의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박영희 씨가 누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박영희 씨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호야,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누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박영희 씨가 거짓말로 누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실로 대응하는 거예요. 정민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일단 박영희 씨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야 해요. 아파트 부녀회,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박영희 씨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내? 누나도 그 동네 사람들 아시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15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누나,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정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박영희 씨가 누나를 모욕한 것도 녹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건 증거가 없네요. 응,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야 해요. 만약 박영희 씨나 그쪽 사람들이 또 뭔가 말을 하면 무조건 녹음하세요. 녹음? 그게 가능해? 요즘 스마트폰은 다 녹음 기능이 있어요. 누나 폰 좀 보여주세요. 정민호가 제 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누나, 혹시 수연 씨랑 통화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녹음하세요. 수연이랑? 왜? 수연 씨가 박영희 씨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엄마 과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나,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박영희 씨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 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이에요. 아파트 분여회를 통해서 설명회도 열 예정이고요. 언제? 다음 주에요. 바로 누나가 사시는 아파트에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걸. 민호야, 그럼 그때 내가 가면 어떨까? 그거죠. 누나,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에요. 정민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설명회에 가서 박영희 씨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과거도.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 증거가 있잖아요. 신문 기사도 있고 판결문도 있고. 정민호가 파일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이제 준비할 시간이에요. 박영희 씨가 누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박영희 씨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 그날 밤 저는 정민호가 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박영희 씨의 과거, 현재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다음 주 설명회 계획. 이제 내 차례야. 박영희, 너도 당해봐라. 하지만 그때 제가 모르고 있던 건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장 운명의 역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영희 씨의 건강보조식품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호가 준 모든 자료들을 파일에 정리하고 스마트폰 녹음 앱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오늘이 내가 당당해질 날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마. 오후 1시 30분, 저는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대부분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었죠. 어머, 순자 씨. 김 여사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도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요즘 건강보조식품이 정말 좋다던데. 네,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영희 씨가 저를 못 보게 하려고요. 이 시정각 박영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정말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특별한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이걸 드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선별한 분들께만. 박영희 씨는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5년째? 거짓말이었거든요. 15년 전에는 감옥에 있었는데, 특히 저희 제품은 일본에서 직수입한 거라서 품질이 정말 좋아요. 일반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박영희 씨가 계속 과장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할인 혜택도 드려요. 원래 300만 원인데 오늘만 200만 원. 200만 원?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렇게 큰 돈을 쓸 여유가 없으실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박영희 씨가 질문을 받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뒤쪽 분. 박영희 씨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박영희 씨. 아니, 박순덕 씨라고 해야 하나요?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다단계 사기로 2년 실형을 받으시고 출소 후에 박순덕에서 박영희로 개명하셨죠? 그게 무슨... 그리고 이 사업을 15년째 하셨다고 하셨는데 15년 전에는 감옥에 계셨잖아요? 박영희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도 있어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순덕 씨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정민호가 준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요? 박영희 씨가 저한테 한 말 기억 안 나세요? 법원에서 저를 능력도 없는 집안, 바보 같은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속이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 직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중국산 아니에요? 그건 박영희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15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백 명을 속여서 수십억을 편취했어요. 어머 세상에. 사람들이 박영희 씨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계신 것도 아시죠?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아, 그 소문.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이분이 저를 괴롭힌 거예요.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동네에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면서요. 순자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박영희 씨가 너무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오해요? 그럼 이 판결문도 오해인가요? 저는 정민호가 준 법원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 관련 사기 혐의, 피고인 박순덕, 징역 2년. 그만해요. 박영희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이 뭐 어떻다고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박영희 씨, 저희한테 200만 원 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이면 왜 이름을 속이고 경력을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다른 어르신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바보로 보이나요?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영희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박영희 씨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영희 씨, 아니 박순덕 씨.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능력도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는 정직하게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어요. 누가 더 부끄러운 일을 한 건가요? 박영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바보라고 하셨죠? 제 아들은 정직하게 회사 다니면서 가족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 딸은 뭔가요? 엄마가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같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누가 더 한심한지 알겠죠? 그 순간 박영희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법원에서 한 말도, 소문 퍼뜨린 것도 다 제가 잘못이에요. 박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딸 이혼하고 나서 화가 나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박영희 씨, 용서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도 사과하셔야죠. 박영희 씨는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네. 법적으로? 네.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사기 행위도 신고할 거고요. 박영희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 하시겠다고요? 네, 뭐든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약속드려요. 그렇게 박영희 씨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법원에서 저를 무시하며 우쭐거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우리가 사기당할 뻔한 걸 구해주셨네요. 그날 저는 완전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집에 돌아와서 일어났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는데 거실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수연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민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자기 엄마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아, 벌써 소식이 갔구나. 그래서 수연이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몰랐던 사실들? 엄마, 수연이 말로는 자기 엄마가 수연이한테 거짓말을 했대요. 엄마가 정말로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뭐?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오늘 알았다고 해요. 자기 엄마가 복수심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수연이도 박영희 씨한테 속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수연이가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해요. 나를? 네. 이혼하고 나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는데 자기 친정엄마가 엄마를 나쁘게 말해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연이도 저를 그리워했다니. 그리고 수연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해요. 결혼 생활할 때도 엄마 간섭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정말? 네. 수연이 말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엄마가 챙겨주시는 것도 고마웠는데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가 생겼다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내일 엄마한테 직접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뭐? 다시 가족이? 엄마, 수연이가 저랑 재결합하고 싶대요. 이혼한 게 잘못이었다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저도 수연이를 아직 사랑해요. 그리고 수연이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벌써 온 거였어요. 수연이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님, 죄송해요. 수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연아,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아니에요. 제가 꼭 이렇게 사과해야 해요. 어머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법원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동네에 얼마나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지. 수연아,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어머님이 저를 괴롭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결혼 초기에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아플 때 간병도 해주시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간섭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아니에요. 그게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걸 몰랐어요. 수연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어머님 며느리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수연이를 보니 마음이 녹았거든요. 수연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거짓말해서.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가 수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모두 실수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정말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언제 남남이었니? 가족이잖아. 어머님, 수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런데 수연아, 내 엄마는 어떻게 됐어? 우리 엄마, 집에서 계속 울고 계세요. 어머님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면목이 없다고. 그래도 내 엄마인데.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요. 무릎 꿇고라도 용서받고 싶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영희 씨도 결국 딸을 위해서 한 일이었으니까. 알겠어. 내일 만나자고 해. 정말요? 어머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해야지.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해서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이는 법 아직 기억해요. 정말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고마운 줄 몰랐는데 수연이와 함께 요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도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내 얘기? 네. 동료들이 엄마가 사기꾼을 혼내줬다고. 다들 엄마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부장님도 엄마가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앞으로 엄마를 더 잘 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도, 가족 관계도, 제 자신을 보는 시각도. 다음 날 박영희 씨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죠.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박영희 씨가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박영희 씨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순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 이혼하고 나서 화가 나서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영희 씨도 딸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됐죠. 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순자 씨 아들분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인데. 박영희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합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새로 시작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순자 씨. 뭔데요? 순자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와 수연이는 재결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박영희 씨와 저도 이제는 진짜 사돈 사이가 되었고요. 수연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고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려고 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작년에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수연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시장에서도 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기꾼을 혼내준 대단한 사람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사기꾼을 혼내줄 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맞아. 우리 순자가 진짜 영웅이야. 동네 사람들도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더 이상 떡볶이나 파는 아줌마가 아니라 정의로운 할머니가 된 거죠.
정민호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누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당당했던 김순자 말이에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든 인연이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모욕을 당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김순자,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내가 최고야. 그리고 정말로 매일이 행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존경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법원에서 받은 모욕을 완벽한 승리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